전문의 의학기사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 정신과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정신적인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산부인과적으로는 주도적인 피임법,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생리용품을 고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생리용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셨었나 봐요. 사전 질문이 30개가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연 시간을 좀 줄이고 지금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을 좀 더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정말 못 소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너무 설레이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여행 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분 들까요? 이건 디데이. 그치? 설레죠? 디데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디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까요? 첫 번째, 여행 어디로 갈까? 어디가 어느 펜션이 예쁠까? 어디가 분위기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쁜 속옷은 어디서 팔까? 그죠? 향수, 요즘에 엘리베이터에서 타려는 거 남자를 홀리는 향수가 있다면서요. 그런 거 생각할 거고, 요즘에 속옷에 뿌리는 향수도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생각할 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임입니다. 대부분은 피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빠들이 오빠 믿지? 오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쵸? 그 오빠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챙겨야 돼. 그래도 그럴 때 타박하면 분위기 깨지니까 오빠는 믿지만 나는 내가 챙길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을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이 되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의도하지 않게 임신이 됐을 때는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전체 임신의 44%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임신이 된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더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즉, 건강하게 출산할 확률이 떨어지고 임신과 출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도 안 되는 거죠. 이 낙태에 따른 후유증들이 있어요. 당연히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신체적으로는 감염이나 출혈, 상처, 또 자궁이 뚫리는 천공이 생기기도 하고, 마취하다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정말 사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신적인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낙태를 한번 경험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본인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죄책감에 자기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연인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앓는 경우도 많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낙태가 꼭 답은 아니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피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막연하게 이 남자친구 사귀는 동안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 전에 임신할 생각이 없다면 첫 성관계부터 결혼 전까지는 피임을 해야겠죠. 그런데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18년을 보면 13.6세가 평균적으로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라고요. 중학생이죠. 네. 그런데 결혼은 점점 늦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 나이는 30세까지, 그러니까 13세부터 30세까지 우리는 17년간 피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피임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콘돔, 자연주기법. 자연주기법은 뭐예요? 내 생리주기를 이용해서 배란기를 피해서 관계를 하는 거죠. 질외사정법. 이건 정말 오빠가 중요해. 이게 진짜 사정 직전에 밖에다 사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정말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PIC 호르몬 피임제는 뭐냐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팔에다가 삽입하는 거예요. 팔에다가 성냥개기 만든 걸 삽입해서 하는 피임제고, 피임 주사는 배에다가 3개월에 한 번 맞는 피임 주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개. 여기서는 진짜 좀 큰 상품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 미레나. 미레나. 여성 몸에 기구. 루프.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 미레나가 바로 자궁내 장치, 자궁에 넣는 루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궁내 장치 중에 하나가 미레나입니다. 그리고는 경구 피임약이 있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피임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임신을 할까 피임을 할까 중에 피임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피임을 결정했고 내가 오랫동안 피임을 할 거야라고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피임률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피임률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데 아래가 피임률이 가장 떨어지는 거, 맨 위로 갈수록 피임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장 떨어지는 건 자연 주기법이랑 살정제라고 해서 관계 직후에 넣는 약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피임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콘돔이에요. 굉장히 의외죠. 콘돔도 의외로 저렇게 피임 실패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주기법도 피임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피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경구 피임이랑 피임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90% 이상이고 더 높은 게 팔에 넣는 PR 이식제랑 루프, 자궁내 장치가 가장 피임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관수술, 난관수술인데 이거는 미혼 여성이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 이제는 피임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콘돔인데요. 사실 콘돔은 가장 많이 접하기가 쉽고 많이 사용하시는 걸 거예요. 방법은 물리적으로 라텍스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라텍스라는 고무를 얇게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정자가 이동하는 걸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뭐 값도 싸고 사용이 간편하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콘돔의 가장 큰 장점은 피임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더라도 콘돔은 꼭 같이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피임 실패율이 의외로 18%, 그러니까 피임 성공률이 80%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게 조이해죠.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경구 피임약이죠. 경구 피임약은 매일매일 하나씩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하는 사전 피임약이고요. 얘가 자궁 경관의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난관의 운동성을 저하시켜서 피임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게 경구 피임약은 사실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피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피임약이 월경통이나 월경과다증, 월경전 증후군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치료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피임약, 병원에서 처방받는 피임약의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 여드름 감소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경구 피임약 중에서 처방받는 약의 부작용 중에는 혈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5세 이상의 흡연자에게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피임률은 90%가 넘는 걸로 피임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근데 경구 피임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호르몬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경구 피임약의 복용률이 40%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복용률 한번 맞춰보세요. 15%. 15%. 한 명 더 가까운 사람 10%? 아, 친구끼리 너무하네. 10%가 맞췄어요. 왜냐면 2%입니다. 2%. 우리 참결제 하나 주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유럽은 40%인데 우리나라 2%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경구 피임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경구 피임약 오래 먹으면 임신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경구 피임약을 안 먹은 사람이랑 먹은 사람이랑 1년 후 가임률, 2년 후 가임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불임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다음 오해는 경구 피임약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유방암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5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난소암이랑 자궁 내막암을 낮추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숙검과 구토를 유발한다. 물론 이거는 경구 피임약을 먹었을 때 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먹다 보면 2, 3개월 내에 없어지는 아주 경미한 증상이고, 또 이런 매숙검과 구토 증상이 만약에 좀 지속된다면 가장 용량이 적은 피임약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식후에 복용을 하거나 취침 전에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 먹으면 피부가 나빠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세대의 경구 피임약 처방받는 약의 경우에 오히려 여드름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 먹으면 살찐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히려 그 처방받는 4세대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이 좀 빠지는, 붓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급 피임약인데요. 사실 경구 피임약과 응급 피임약은 좀 달라요. 경구 피임약은 사전 피임약, 미리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미리 피임을 하는 방법이고, 응급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거든요. 사후, 일 뒤에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건데, 응급 피임약은 사실 호르몬제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경구 피임약의 거의 뭐 4에서 6배라고 표현하는 10배 정도 양을 몸에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위험한 시기인데 피임을 못했을 때 드시는 거지, 이걸 정말 상습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관계 후에 72시간까지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지금 이제 5일까지 120시간까지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빨리 드실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주기 생리 한 주기에 한 번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임 주사가 한동안 많이 맞으셨는데, 사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단종돼서 없습니다. 사야나 주사라고 했는데 3개월에 한 번 맞는 피임 주사가 있었고요. PIC 호르몬 피임제는 이름은 임플라논입니다. 팔의 지방층에 삽입하고 성냥개비 정도의 아주 얇은 그런 이식제인데, 넣어놓으면 밖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이식제에서 호르몬이 전신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자가 통과하는 걸 막아주고 자궁 내막을 얇게 유지시켜서 피임에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적응하는 동안에는 소량의 출혈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생리량이 줄고 또 3년 동안 생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임 실패율을 보시면 0.05%니까 거의 99.5%의 피임률이죠. 그러니까 피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3년 뒤에는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 루프인데 루프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리로 만든 자궁내 장치고, 두 번째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자궁내 장치인데, 구리로 만든 거는 이 구리가 약간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정자 운동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리로 된 루프는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넣어놓으면 5년 동안 피임이 되고, 또 아까 응급 피임약이 한 주기에 한 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주기에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위험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응급 피임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구리 루프예요. 구리 루프는 응급 피임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관계 후에 일주일까지 효과가 있고, 응급 피임으로 사용했을 때 피임률은 100%입니다. 사실 100%가 되는 게 잘 없는데 얘는 100%라서 그럴 때는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피임 실패율은 0.8%니까 얘도 99% 이상의 피임률을 자랑하고요. 근데 두 번째가 아까 맞춰주셨던 미레나가 속하는 호르몬 분비 자궁내 장치이고요. 이 루프에서는 이제 몸통에서 호르몬을 방출해서 자궁의 지속적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자궁 내막을 얇게 하고 점액을 끈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르몬의 용량에 따라서 미레나, 카일이나 제이니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가지가 있는데 3년짜리 피임법이 있고 5년짜리 피임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호르몬이 많은 건 미레나인데, 이 미레나는 피임 효과뿐만이 아니라 월경량을 줄여주고 월경통을 아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쓸 때는 사실 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피임 실패율은 0.2%니까 99.8%의 피임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루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는 오해가 많아요.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아마 호르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미혼 여성들이 자궁에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약간 꺼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시술할 때 엄청 아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크기가 뭐 손가락 1.5마디 정도, 그리고 빨대 정도의 굵기거든요. 굉장히 얇아서 넣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고, 대부분은 마취 없이 그냥 외래에서 한 5분 정도면 넣을 수 있고요. 통증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수면 마취하고 넣기도 합니다. 밖으로 느껴지는 이물감은 사실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호르몬을 분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 동안 소량의 출혈들이 있다가 생리량이 줄어드는 거고, 부정출혈이 보통은 그 정도지 뭐 더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나 체중 증가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인 작용이긴 한데, 흔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임이 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얘도 경구 피임약과 마찬가지로 루프를 제거했을 때 가입률은 루프를 하지 않았던 여성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캐나다에서는 아예 소아과 협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피임법으로 이런 자궁내 장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피임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피임을 예전에 참 남성에게 많이 의존을 했었거든요. 뭐 콘돔도 그렇고 뭐 질외 사정법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이 피임을 여성들이 좀 주도적으로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이런 마인드로 피임법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임이 필요한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피임하는 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에게 잘 맞는 피임법은 사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생리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에 생리대 파동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5년 전인데 그때 중고등학생이셨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때 모 브랜드의 뭐 생리대를 착용했더니 뭐 생리통도 심해졌고 부정출혈이 있었다.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화학물질 때문이었다. 이런 파동들이 있었죠. 그 파동 이후에 이제 생리대의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리용품도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인 거죠. 생리용품의 종류를 이제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패드형 생리대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패드형 생리대 중에서도 일회용 패드가 있고 면 생리대가 있어요. 면으로 된 거 빨아서 쓰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삽입형 생리대인데 뭐 수영할 때 사용하셨던 탐폰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생리컵도 있죠. 그리고는 팬티형 생리대, 팬티처럼 그냥 입는 거 이게 위생 팬티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아예 흡수체가 있는 생리 팬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패드형 생리대 중에서 일회용 생리대 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장점이라고 하면 휴대가 간편하고 교체하기가 쉽고 또 구입하기도 쉽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생리양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오버나이트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화학 성분의 우려예요. 얘가 이제 흡수체, 생리혈을 막 빨리 많이 흡수하게 하다 보니까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생리통도 생기고 이 생리혈을 흡수한 흡수체에서 균이 발생을 하면은 밑에 외음부 염증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질염도 생기고 그리고 뭐 잘 때 누웠을 때 새거나 활동을 막 했을 때 새는 거 그리고 수영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일회용이다 보니까 사실 다량의 쓰레기를 만든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나온 게 유기농으로 만든 유기농 생리대입니다. 장점으로 보면 이제 그런 화학 성분들을 다 줄이고 최근에는 뭐 화학 성분을 아예 없앤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접착제나 옆에 날개까지도 순면으로 만든 오드리선 같은 제품이 사실 대표적인데 오드리선 같은 경우에는 날개까지도 순면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TCF라는 거는 토탈리 클로라인 프리라고 해서 염소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했고 유기농이고 그리고 PEFC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펄프를 만들 때 나무를 잘라서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환경을 생각하자고 무조건 잘랐는데 요즘에는 내가 자른 만큼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뭐 단점으로는 일반 일회용 생리대랑 비슷하게 약간 뭐 냄새 나거나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생리혈이 새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일반 생리대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근데 아주 비싼 건 아니고 한 1.5배 정도. 걔가 4,000원이면 6,000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로는 면 생리대가 있어요. 면 생리대는 면으로 된 천으로 만든 생리대라서 화학 성분이 전혀 없으니까 친환경적이고 또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서 쓰는 거라서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죠. 이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밖에서 이거를 갈잖아요. 돌돌 말아서 갖고 다녀야 돼요. 그 생리혈 묻은 거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생리혈이 오래돼서 굳으면 잘 안 빨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빨아야 되는 이런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형 생리대인데 탐폰은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아요. 뭐 수영장 가거나 뭐 그럴 때 보통 사용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새는 게 없고 피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활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가하거나 필라테스 하거나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또 수영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사실 단점이 있다면 너무 커요. 단점이 독성 쇼크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이 흡수체에서 포도성 기균이 자라게 되면 독성 쇼크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례도 있고 하지 절단한 사례도 있긴 해요. 그래서 탐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뺐느냐
중요해요. 간혹 까먹으셔가지고 넣었는데 또 넣는 경우가 있고, 그죠? 넣어놨는데 그냥 까먹고 며칠 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병원에 오실 때 선생님 생리가 끝났는데 너무 냄새가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시면 이 탐폰이 정말 썩어가지고 진짜 고기 썩은 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탐폰을 사용할 때는 최대 8시간, 적어도 보통 한 6시간 간격으로는 꼭 갈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컵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리컵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이렇게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질 안에 넣어서 마치 생리혈을 받는 컵처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화학물질도 없고 쓰레기도 안 생기고 또 이거를 씻어가지고 뭐 삶아가지고 다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이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교체하기가 좀 어려워요. 넣을 때도 이거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넣어서 밖에서도 그걸 구겨가지고 빼서 생리혈을 버리고 닦아서 다시 넣어야 되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귀찮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혹시 내가 모르는 질염이 있었을 때 질염이 있었는데 생리컵이 질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이 염증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골반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리컵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질염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생리컵도 사이즈가 다 있어요. 뭐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거든요. 처음 사용하실 땐 사실 이게 내 질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산부인과 가셔서 길이를 재보셔야 돼요. 간혹 이런 환자분들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생리 팬티가 있는데요. 생리 팬티도 장점은 화학 성분이 없고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이죠. 예전에는 그냥 방수용으로 생리 팬티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 생리 팬티 안에 아예 흡수체가 들어있어서 그냥 팬티를 입으면 얘가 생리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잘 때 왜 그 엉덩이 볼 사이로 새는 거 경험해보신 적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지 않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얘도 밖에서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얘를 교체하려면 바지를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보관하기 어렵죠. 만약에 갈아입었는데 이걸 또 팬티를 막 생리혈 묻은 걸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휴대성이 떨어지고 세탁해야 된다는 아주 귀찮은 단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생리용품에 대해서 이제 뭐 종류별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뭐 어떤 생리용품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자, 개개인의 뭐 생리양이나 활동량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서 본인에게 잘 맞는 생리용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일단은 사전 질의가 좀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먼저 대답을 좀 해드리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탐폰 사용할 때 부작용이 궁금해요. 물론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가장 큰 부작용은 톡식 쇼크 신드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탐폰을 갈지 않고 두었을 때 포도상 구근이 증식돼가지고 생기는 거라서 탐폰은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넣었는지 잊지 말자. 그래서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브라질리안 왁싱을 하면 질염 걸릴 확률이 낮아지나요? 털이 없으니까 습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셨는데 브라질리안 왁싱을 좀 많이 하시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장단점이 있죠. 물론 털이 없어지니까 생리혈이 안 묻고 또 분비물이 많았을 때 분비물이 안 묻어서 냄새 나는 것도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습한 건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브라질리안 왁싱 하고 나서 인그로잉 헤어라고 해가지고 이 털이 새로 나면서 안으로 파고드는 현상이 좀 생기긴 해요. 네. 그럴 때 모낭염이 좀 잘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바톨린 낭종에는 완치는 없나요? 근데 이거는 바톨린 낭종을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아마 경험해보신 분인 것 같은데 질의 5시나 7시 방향에 우리가 성관계 할 때 흥분했을 때 애액을 분비하는 샘이 바로 바톨린 낭이라고 해서 샘이 있거든요. 거기가 막혔을 때 거기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라서 완치는 이 낭종을 아예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고 보통은 주사 바늘로 그 낭종에 그 고인 액체를 뽑거나 아니면 칼로 좀 절개를 해가지고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평소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생리대 영향도 있는지 궁금해요.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생리대 파동, 그때 많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 중에 생리대에 있는 그 화학 물질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생리할 때마다 지속이 된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유기농 생리대, 좀 다른 화학 성분이 좀 적은, 없는 이런 생리용품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혼이면서 성관계 전이라서 자궁경부암
병원 진료가 꺼려져요. 미리 예방, 자가검사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실 자궁경부암은요, 질의 끝에 자궁경부가 있기 때문에 질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없으면 질의 입구에 동그란 링, 천여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막은 아니고 통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천여막의 손상이 꺼려지는 분이라면 자궁경부암 검사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HPV라는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물론 100가지 이상 종류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 9개까지 예방하는 가다실 9이 나왔죠. 예방주사. 가다실 9이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걸 미리 접종하시면 되고요. 지금 나이에는 3회 접종을 하셔야 돼요. 1차 맞고 2달 뒤에 맞고 4달 뒤에 맞고 3회 접종하시면 됩니다. 자가검사가 가능한 방법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최근에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이패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팬티라이너 같은 건데 그거를 팔아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내가 팬티라이너를 한 6시간 동안 착용하면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그 분비물이 나온 걸 모아서 얘를 말아서 다시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에서 성병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험이 없는 사람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6번째, 여성 청결제는 사용하는 편이 좋은가요? 네, 좋으니까 제가 여성 청결제 만들었겠죠. 네, 이거는 사실 제품마다 굉장히 다르긴 해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질 안의 특성 때문인데요. 질 안은 다른 데랑 다르게 pH가 폐하가 한 4.5에서 5.5 약한 산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산성에서 잘 살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있거든요. 이 유산균이 많을 때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 유산균이 죽거나 외부에서 현기성 세균이 들어오면 질병이 생기는 거라서 이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도록 만든 그런 청결제들은 당연히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질 안에 넣는 건 그렇게 권유하진 않아요. 질 안에 넣는 건 정말 의사의 감시 아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까지 허용하고 밖에 외부에 쓰는 청결제는 굉장히 순한 제품이라면 매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7번째, 생리 3일째 되는 날 혈이 안 나오고 생리량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결론은 괜찮습니다. 생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일에서 7일 정도 하고요. 생리 주기는 21일에서 35일 사이가 정상 범위거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줄어드는 건 정상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8번째, 생리통 완화법이 궁금해요. 아까 필라테스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골반을 이완시키는 운동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건 당연히 소염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소염 진통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생리통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역할이 자궁을 확 해요. 그래서 막 쥐어짜듯이 생리통이 생기는 거라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는 약이 바로 생리통 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필요는 없고, 근데 내가 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고 약이 너무 꺼려진다 그러면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궁을 수축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쨌든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요즘에 이렇게 생리통 때 붙이는 패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수팩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랑 흡연, 카페인은 피하셔야 되고요. 탄산음료도 좋지 않습니다. 9번째는 여성 청결관리법이 궁금해요. 네, 외음부는 이제 습하게 되면 거기 곰팡이균도 생기고 질염도 생기는 거라서 딱 붙는 옷을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깅스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사실 딱 붙는 옷은 팬티 스타킹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 속옷도 합성 섬유보다는 면으로 된 거, 좀 천연 섬유로 된 거 선택하셔야 되고 너무 꽉 끼지 않게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청결제도 도움은 되고 또 샤워 후에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드라이기를 막 들이대라는 거 아니고 가끔 목욕탕 써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드라이기를 그냥 약간 뜨거운 거 말고 그냥 시원한 바람을 멀리서 말리는 건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생리대나 이런 화학 성분이 사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생리용품을 좀 화학 성분이 적은 유기농 생리대 같은 걸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번, 유기농 생리대라고 해서 사용해 봤는데 크게 좋은 점을 못 느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생리대 브랜드를 선정하시나요? 이거는 아까 유기농 생리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도 당연히 화학 성분이 얼마나 없는가, 얼마나 인체에 무해한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유기농 생리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저희 산부인과에서 생리대를 팔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뭐 질정을 넣거나 했을 때 팬티라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모드리스에 사용하고 있죠. 11번째, 산부인과는 어떨 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검진하는 시기를 물으신 거라면 사실 생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생리 직후에 초음파 검사 했을 때 자궁 내막이 가장 잘 보이고 질환의 상태도 가장 깨끗할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한다면 가장 좋은 주기가 궁금해요. 사실 산부인과는 초경을 한 이후에는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하셔야 해요. 정기검진이 자궁 난소 쪽에 초음파 보는 거랑 아까 자궁경부 암검사 그리고 질병검사 인유기종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게 있거든요. 이상이 있는 경우 6개월에 한 번이고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무료 암검진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짝수년생이면 짝수년도에 무료 자궁경부암 검사 받을 수 있고요. 홀수년생이면 홀수년도에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2년에 한 번 나오는 거긴 한데 추천하는 주기는 보통 1년에 한 번입니다. 13번 가끔 생리대 착용하면 밑이 빠지는 느낌이 나는데 원인을 알고 싶어요. 혹시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게 바로 그 생리대 안에 있는 흡수체에 있는 화학물질 때문에 그 화학물질에 생리혈이 들어가서 균이 증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외음부에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밑이 빠지는 증상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매번 있다면 생리용품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리 끝나고도 지속되면 산부인과 가셔서 염증 검사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여기 질문이 또 20개나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게요. 첫 번째는 자궁경부암 검진이 20살부터 국가검진이 있는데 성관계 경험이 없을 때 받아야 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 경험이 없으면 사실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본인이 그 천연만대 손상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냥 검사해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요즘에 천연막이 뭐 예전처럼 그런 뭐 순결의 상징 이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추후에도 성관계 계획이 없는데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물론 자궁경부암의 뭐 90% 이상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인유기종 바이러스가 맞아요. 인유기종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긴 하나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사실 뭐 자궁경부암 검사 안 하셔도 되긴 한데 그래도 그 이외에도 1, 2%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막의 손상이 상관이 없다면 저는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무료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삽입 자위를 할 때 질 입구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질염일까요? 분비물의 색이나 모양이 이상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간지럽거나 따갑지도 않은데 삽입 자위 할 때마다 쓸리는 듯하게 환한 통증이 있습니다. 늘 충분히 예열을 하는데도 이래서 정말 질염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질염 증상은 없으세요. 이분을 보니까 보통 질염의 3대 증상이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냄새나거나 가렵거나거든요. 그런 게 없고 이런 거 쓸 때마다 그러면 사실 건조함 때문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질정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꼭 처방을 받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임시간편이죠. 약국에서 파는 질정은 그냥 사실 일반적인 그냥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을 때 그냥 일반 감기약을 먹는 거고 병원에 가면 뭐 기침하느냐, 목이 아프냐 뭐 다 다르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는 게 맞는데 또 산부인과 가는 게 좀 꺼려진다 그러면 일단 질정을 사용하시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생리통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생리통이 심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생리통약은 사실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있을 때 약을 피하고 참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생리통약을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생리 시작하기 전부터 드셔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원래 이제 생리할 날짜를 예측이 되면 그 전날부터, 그리고 아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3번이면 3번 좀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니까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월경 컵이 생리대보다 오히려 비위생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생리컵을 썼는데 그 안에서 균이 증식해서 자궁으로 넘어가는 경우 설명드렸잖아요. 그럴 때 얘기인 것 같아서 생리컵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라면 산부인과 가셔서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체질적으로 질병에 쉽게 걸리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이런 걸까요? 해결 방법도 궁금합니다. 왜 우리 체질적으로 감기 잘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질병은 여성의 감기거든요. 너무나 흔하게 걸리고, 사실 감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기는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면역이 떨어질 때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안에 가서 세척하는 방법도 있고, 유산균이 되어있는 질정을 넣는 방법도 있고, 먹는 유산균도 있어요. 질유산균 먹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소노케어라고 해서 초음파로 질 안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그러면 산부인과 가셔야죠, 그죠? 그다음에 9번. 남자친구가 이를 깨끗하게 닦아도 구강성교할 때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주변 얘기 들어보면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세균 감염 가능성이 정말로 없나요? 없진 않죠. 구강에도 사실 균이 많아요. 근데 밑에랑 똑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방광염이 생기고 질염이 생기는 게 성관계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꼭 성병이 아니라 그냥 대장균 있죠. 대장균이 사실 대부분 원인이고, 구강에도 대장균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고, 사실 덴탈댐이라고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막는 콘돔 같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참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보통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질에 성병이나 인유종 바이러스가 있을 때 구강으로 역으로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번. 핑거링에 꼭 핑거돔이 필요한가요? 이건 당연히 사용하면 좋죠. 우리가 성관계할 때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손에 있는 균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사용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스토이의 적절한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적절한 관리법은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예전이랑 달라서 의료용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방수도 되고 방진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삶아도 되는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척제로 잘 세척하시고 완전 건조시켜주고, 그래도 걱정되시면 삶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섹스토이를 자주 사용하면 자극에 둔감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정반대입니다. 자극에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감을 개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감증의 첫 번째 치료가 사실은 바이브레이터, 자위가 첫 번째 치료가 되거든요. 본인의 감각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후의 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4번째. 여자는 원래 남자에 비해서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나요? 그건 아니고 좀 오래 걸릴 뿐이죠. 주기가 좀 달라요. 남자는 빨리 올랐다가 떨어지고요. 여자는 천천히 올랐다가 오히려 오르가즘을 느끼며 멀티 오르가즘 느낀다고 해요. 여러 번도 가능합니다. 남자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좀 오래 기다려 주셔야 여자분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제가 가다실 주사를 맞았는데 남자친구도 꼭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같이 맞는 게 좋고요. 요즘에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가다실 주사가 9개의 인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지만, 이 바이러스 100가지 이상 돼서 남자친구한테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면 여자친구가 주사를 맞았어도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맞아 주어야 예방효과가 큽니다. 그 다음, 질이 건조해서 간지러울 때가 있고 관계할 때 불편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건조하고 간지러웠다면 질병을 의심하셔서 당연히 질병 검사를 하셔야 하고, 관계할 때만 건조하다면 이거는 사실 예열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전이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좀 불편할 때는 바르는 윤활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성관계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적당한가요? 건강한 선에서의 적정한 횟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적정한 횟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파트너와 내가 동의가 되고 서로 즐거운
수준이라면 매일 하셔도 상관이 없고 매일 두세 번씩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게 난 싫어, 나한테는 안 좋아, 그러면 그건 조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 적정한 횟수는 사실 없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현장에서 좀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손 들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생리가 끝난 다음에도 생리가 의심되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맞을까요? 아, 그게 매번 그러신 거예요? 매 주기마다? 지난달이랑 이번달에 조금 그렇게 있어가지고 부정 출혈은 아닐지 의심. 네, 생리가 끝나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작은 내막에 뭔가 병변이 있을 때이긴 해요. 작은 내막에 용종, 조그만 흙 같은 게 있을 때, 또 작은 경부에 염증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3개월 이상 반복되면 사실 초음파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야로즈 처방약을 먹고 있는데 4세대 피임약이 좀 혈전 위험이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흡연자고 35세 이하면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35세 이전이고 비흡연자면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혈전증은 보통 첫날 먹었을 때가 가장 피크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중이었고 여태까지 괜찮으셨으면 안심하고 계속 드셔도 됩니다. 제가 월경통이 심해서 미레나가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 나이여도 미레나가 가능한지. 월경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좀 막 힘든 경우에는 미레나가 보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이랑 상관없이 이제 청소년 17세 이상이면은 당연히 넣을 수가 있고요. 생리 중에 방문하셔서 넣으시고 5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반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야제를 복용했는데 그 유방통이나 홍조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을 했었어요, 복용을. 그리고 나중에 혹시 뭐 여행 때문에 생리를 미뤄야 되거나 할 때 약국에서 시판하는 피임약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먹어도 되죠. 이 피임약의 종류가 사실 성분이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야지는 처방받는 약이고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약이랑 성분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먹어봐야 알기는 해요. 어떤 약이 나한테 맞고 어떤 약이 안 맞는지는 먹어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는 어려운데, 그럴 때는 야지에 한번 부작용 겪으셨으니까 약국에서 약을 사셔가지고 생리 시작하기 한 열흘 전부터 매일매일 드시고 생리 미룬 다음에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청결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오늘 꼭 드려야겠다. 여성 청결제 종류가 많긴 한데요. 사실 뭐 젤 타입도 있고 넣는 타입도 있고 거품 타입도 있는데, 샤워하실 때 외음부 쪽에다가 이렇게 마사지처럼 문질러 주시고 2, 3분 뒤에 물로 닦아내시면 돼요. 근데 여성 청결제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서 또 너무 강한 거를 자주 사용하시면 질병을 오히려 유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순하고 좀 천연 제품 이런 거를 골라 사용하시면 매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중에 보는 피임약 보면 다 여성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용 피임약이 나올 확률은 없는지, 그리고 왜 안 만드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남성용 피임약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왜냐면 남성용 피임약의 부작용 중에 발기부전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연구 중이긴 합니다. 생리통 프로스타글란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궁 쪽이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생리할 때 허리는 왜 아픈 걸까요? 허리 아픈 경우 굉장히 많죠. 그것도 프로스타글란딘 영향이 있는데, 자궁이 수축하면서 허리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자궁이 후굴자궁이라고 해가지고 자궁이 보통 앞으로 이렇게 정글게 꺾여 있거든요. 근데 후굴자궁으로 뒤로 꺾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데 후굴자궁이 꼭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경우에 생리통이 심하고 허리가 아플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리 전에 가슴이 좀 붓는 편인데 혹시 가슴이 한쪽만 부을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생리 끝나고 없어지죠.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리 끝나고도 한쪽만 부으면 유방암 검사도 해보셔야 되긴 한데요. 생리 끝나고 없어지는 건 호르몬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네. 자, 정말 쉬운 퀴즈예요. 정답이 여기저기 곳곳에 숨어 있는데, 자, 퀴즈 드릴게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원장님도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는데 TCF 생리대의 대표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너무 쉽죠? 아, 안 되겠다. 이건 제가 상품을 안 받으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네, 거세요? 안 받으신 분 위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진짜 제일 빨리 번쩍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여기를 보고 있었나 봐요. 정답은? 오드리 선. 정답입니다.